네, 경화적 사고 문경환 연구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이란 전쟁 얘기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어제 종전선언할 걸로 예상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안타까운 예상이었습니다. 자, 어제 트럼프 연설 내용 보시면서 어떠셨나요? 뭐 사실 뻔한 얘기 해가지고 원래 예상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대국민 담화 막 이렇게 막 전 세계 막 송출한다 크게 이러니까. 기대 안 했습니다. 역시. 뭐 어차피 입만 열면 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서 역시 네. 우리가 또 윤석열을 겪어왔기 때문에 크게 기대가 없었던 상태로 보긴 했는데 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은 있었어요. 네. 근데 새로운 말이라도 좀 지어내든가. 이전에 올렸던 글들을 그냥 모아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왜 했는가에 대해서는 한 가지 딱 그 추측되는 게 있어요. 주가 조작하려고 했다. 이거 미리 요 이제 얘기 저도 봤는데. 네, 주가 조작 세력이 분명히 붙었을 것이다. 네. 뭐 이 얘기가 있고 그 전에 며칠 전에 실제로 나온 얘기인데 그 국방장관 있잖아요. 그 전쟁부 장관 피트 헤그세스 측이 그 미국의 한 증권 회사의 그 방산 ETF를 살 수 있느냐라고 문의를 했다라는 게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법적인 문제 때문에 결국 그 구입은 안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전쟁 일으켜 놓고 방산 주식 살 수 있나 막 알아보고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애들이다. 충분히 주식 때문에 연설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오전 10시에 한 이유가 있다. 그때가 미국 국장이 닫는 시간이다. 그래서 닫은 다음에 폭탄 선언을 하고 한 그 반나절 정도 정서가 정리될 때까지 일부러 그 시간에 한 거다. 그리고 아시아권은 10시에 9시에 열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시아권 박살내려고 한 거다. 이런 의도도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 미국의 세스 몰튼이라고 하원 의원이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나는 아동 심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참 이 트럼프 연설 한 20 몇 분 했는데 이렇게 다룰 내용이 없다니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 한마디만 딱 하자면은 석기 시대 얘기를 했잖아요. 이란을 뭐 2, 3주 폭격을 해가지고 뭐 석기 시대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석기 시대 얘기는 사실 한국 전쟁 때도 있었거든요. 한국 전쟁 끝나고 나서 미국에서 뭐라고 했냐면 북한을 완전히 석기 시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절대 다시 이제 복귀가 안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실제로 한 10년 한 20년 정도 지나서 북한이 다 복구를 해가지고 아시아 최초로 공업 국가를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볼 때는 석기 시대로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이 결국 국가를 재건하는 거는 사람들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이란에 아무리 폭탄을 쏟아부어도 실제로 계속 미사일이 지금 중동의 여러 미군 기지로 막 날아가고 있잖아요. 뭐 석기 시대 자기들이 볼 때는 석기 시대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미국 뜻대로 되는 시대가 아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가 그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정책들을 보면 좀 우려스러운 정책들이 있어요. 최근에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 제안국에 동참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북 정책이 좀 오락가락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요. 이거를 보통 언론들이 자주파, 동맹파 계속 갈등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자주파 원로들이 최근에 이제 언론 인터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정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대북 정책에도 실제로 영향을 주는 걸로 좀 알려져 있는 정세현 전 장관인데 정세현 전 장관이 3월 27일에 뉴스타파의 그 다큐 영상으로 이렇게 좀 출연을 해서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근데 내용이 제가 볼 때 이거 좀 문제가 있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 몇 개 있었습니다. 물론 뭐 좋은 의견을 얘기하신 것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짚어봐야 되겠다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일단 북한이 왜 통일을 접고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을 했느냐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압박에 굴복해서 대북 정책을 제대로 이렇게 못 편 거 아니냐. 그래서 북한의 불신을 불렀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합니다. 이런 분석은 좀 타당하죠. 그런데 또 하나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기에 남북 교류가 이제 활발했단 말이에요. 그때 뭐 6.15 공동선언도 했고 그다음에 14선언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그 김대중 정부 때 남북 교류가 활발했잖아요. 그때 한국의 드라마나 노래 같은 게 북한에 많이 유입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USB나 뭐 CD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몰래 이제 음성적으로 많이 퍼져가지고 북한 청년층에 이런 한국 문화가 많이 퍼졌다. 그런 바람에 이러다가 체제가 위험할 수 있겠다라고 북한 지도부가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지도부의 대남 공포증 때문에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언한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물론 이제 북한에서 한국 그 문화,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나 노래 이런 걸 이렇게 몰래 보는 거 이거 다 불법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북한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불법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북한도 그걸 이제 차단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공포증처럼 아예 막 쇄국 정책을 펴야 될 정도의 그런 공포를 느끼고 있나라는 게 약간 의문이 든 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기에 그런 일들이 있어서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그런 우려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김정은 체제가 언제 들어섰나 하면 2011년 말이란 말이에요. 그때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됐고 그 다음에 7년이 지나서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가 이제 한참 대남 공포증으로 조치를 하고 있을 시기인데 그때 뭘 하냐면은 뭐 좀 오래돼 가지고 사람들이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는데 레드벨벳이 그때 북한에 가가지고 공연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의 같이 사진도 찍었잖아요. 네, 맞아요. 최고 정상급의 걸그룹을 불러가지고 공연을 하고 같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 공연을 직접 보고 사진도 같이 찍어가지고 그 사진을 노동신문 일면에 내걸어가지고 전 북한 국민이 보게 했단 말이에요. 네. 이게 한국 문화를 차단하기 위해서 차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대남 공포증을 가진 북한 지도부의 선택이었을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는 거죠. 오히려 그때 당시에는 문화 교류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던 때였어요. 뭐 알리도 가서 공연하고 뭐 백두산도 같이 오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백두산에서 막 노래 부르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아주 영향을 끼쳤다라고 분석을 하는 거네요. 네. 네. 그러니까 왜 이런 분석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정세현 장관이 좀 예전부터 그런 주장을 많이 하는데 북한은 한국에 비해서 체제가 이렇게 뒤처졌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그 방어적이다. 한국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식의 경제적으로도 떨어지고 우월감을 좀 갖고 네. 있군요. 그런 식의 평가들을 많이 하면서 거기에 기반해서 대북 정책을 조언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실제로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포한 핵심적인 이유는 한국이 실제로 대북 적대 정책을 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북한 뭐 예를 들어서 헌법에다가 흡수통일을 명시를 해놓고 북한 체제 국가보안법으로 북한 체제를 부정하고 있고 북한을 주적이라고 딱 규정을 해놓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미국하고 손잡고 매년 대규모 전쟁 훈련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을 북한이 문제 삼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무슨 한국 드라마 노래 때문에 적대적 두 국가가 됐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게 안 맞지 않나. 그래서 정세현 장관은 그 인식이 굉장히 낡은 것 같아요. 오랫동안 그 고정관념 같은 게 바뀌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핵 관련해서는 또 다른 입장이에요. 북한 비핵화 이거 불가능하다. 감축 정도로 만족해야 된다. 북미 정상회담의 유일한 출구다. 이런 발언을 하거든요. 이건 또 현실 인식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건 이제 요즘 이제 전문가들도 이런 분위기로 많이 가고 있어요. 이제 솔직히 이거 안 되는 거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고 지금 북한이 한국과는 절대 대화도 하지 않겠다라고 완전히 철벽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북 정상회담은 어렵고 남북 대화는 어렵고 북미 정상회담을 먼저 해서 뭔가 분위기가 뚫리면 그때부터 남북 대화도 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또 한마디 하는 거 뭐냐면은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북한이 한국을 완전히 철저히 차단하고 있는데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미국이 잘해주기를 기대하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네. 이렇게 돼버리는데 이렇게 하면은 사실 한반도 문제에서 우리는 완전히 이제 객이 되는 거란 말이죠. 전혀 주체로 설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건데 문제를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게 아까 앞에서 했던 얘기랑 똑같은 건데 결국 북한이 왜 한국에 철벽을 치냐? 한국과는 대화도 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한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대북 적대 정책을 포기하고 그래서 그 최근에 미국의 한 연구원도 그 얘기했잖아요. 필요하면 헌법 개정도 해야 된다고. 헌법 그 3조 4조 이런 거 개정도 추진을 하고 한미 연합 훈련도 중단하고 그러면 남북 관계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열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는 부분이 좀 아쉽다. 근데 몰라서 안 한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뭐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결국은 그 체제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미국과 관련된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 우리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건 결국 이제 미국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이런 거는
건드리기 어렵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거야말로 이제 변경할 수가 없다. 네. 그걸 전제로 자꾸 다른 대책을 내려고 하니까 계속 이게 꼬이는군요, 박자가.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남북관계 관련해서 뭐 발언을 많이 하시고 영향력 있는 분이신데, 이 문정인 교수도 한국이 미국을 설득해서 북한을 공격하게 할 수도 있고 못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북한이 한국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북한은 남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한다. 이스라엘이 미국의 로비에 이란을 치게 한 것처럼 남한이 미국을 설득해 전쟁이 날 수 있다. 하지만 강력하게 반대해 북한에 대한 군사 행동을 막을 수도 있다. 남한의 동의 없이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군사 행동에 나서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남한과 대화를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언론 인터뷰 세계일보인가에서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근데 문정인 교수님이 뭐 다른 뭐 좋은 얘기도 많이 하긴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좀 너무 걸려가지고 좀 소개를 해야 되겠다 제가 생각을 해서 가지고 나왔는데, 한국하고 일단 이스라엘하고 미국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전혀 다릅니다. 한국하고 미국하고의 관계는 사실상의 주종 관계예요. 미국이 한국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있어도 한국이 미국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특히 뭐 군사 분야에 있어서는 전시 작전권조차 미국에 있는데 우리가 미국한테 전쟁합시다 맙시다 이런 얘기를 할 사실 권한도 없는 수준인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다르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아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미국의 국무부 장관, 국무부 장관은 유대인이 아니지. 뭐 아무튼 미국의 장차관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네. 그리고 의원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미국 내 로비 단체로는 순위가 되게 높단 말이죠. 그래서 그만큼 강한 영향력이 있으니까 대통령도 쥐락펴락하면서 전쟁도 시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전혀 그런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합시다 그럼 미국이 그래 할게, 그리고 전쟁하지 맙시다 그러면 그래 포기할게, 이런 게 사실 전혀 아니거든요. 네. 네. 근데 왜 이렇게 분석을 했을까, 이게 좀 안타깝고, 특히나 지금은 미국이 한국이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 해도 한국을 안 지켜줄 가능성조차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한국을 지켜주겠다라고 참전을 했다가 북한이 미국 본토로 핵미사일을 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나온 얘기가 미국이 과연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워싱턴 포기하겠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을 좌지우지한다, 이건 좀 현실과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고, 이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또 예를 들으셨냐면 1994년에 실제 미국이 북한을 그 영변 핵시설을 폭격하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D-Day까지 잡아놓고 있었는데, 그때 김영삼이 뭐라고 했냐면, 나중에 김영삼이 인터뷰에서 그렇게 있어요. 그때 내가 그때 클린턴 대통령이었어요, 미국이. 클린턴 대통령한테 전화해가지고 강력하게 전쟁을 반대해가지고 클린턴이 전쟁 안 한 거다, 이렇게 이제 회고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런가 보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뭐라고 했냐면, 백악관이 그 전화 통화 내역을 다 공개를 해가지고 한국에서 전화 온 거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 당시에 관계자들도 무슨 황당한 소리냐, 김영삼이 전화했다고 우리가 전쟁을 안 하냐, 이런 이제 반응을 보였거든요. 이런 것도 일일이 다 확인을 해주네요. 네, 이게 약간 논란이 돼가지고 미국에서 그거 아니다라고 하고, 클린턴도 회고록에서 뭐라고 했냐면, 북폭 중단과 관련해서 이제 이 관련된 이제 글을 썼는데 김영삼 얘기는 전혀 언급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실제로 김영삼이 전화해가지고 전쟁 안 한다, 이건 말이 안 되고, 그때 당시 이제 정설은 뭐냐면은 미국에서 모의 전쟁을 이제 컴퓨터 가지고 모의 전쟁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미군이 10만 명이 사망하고 전체 이 한반도와 인근에서 100만 명이 사망한다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전쟁 못 하겠구나라고 포기를 하고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을 이제 특사로 보내가지고 중재를 이제 했다라는 게 이제 정설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 현실에서는 뭐 북한이 한국하고 대화하면 전쟁 안 하는 게 아니고, 무기를 얼마나 갖추고 있고 미국이 거기에 겁을 먹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나느냐 마느냐는. 이번에 이란도 보세요. 이란이 미국에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막 그 지하에 미사일 쫙 있는 거 막 영상으로 보여주고 하면서 전쟁 나면 우리 다 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결국 전쟁이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진짜 자기들이 피해를 입더라도 본토에 핵미사일만 안 날라오면 전쟁을 하는 나라구나라는 걸 이제 알아야 되는 거고, 대화 중에 결국 전쟁이 났어요. 그러니까 뭐 남북 대화를 하면 북한이
뭐 미국의 공격을 안 받는다. 이것도 사실 현실과는 완전히 이제는 동떨어진 진짜 얘기죠. 못 믿는 예. 상황이 됐죠. 원래도 안 믿었지만 그렇죠. 원래 뭐 워낙 약속들이 다 엎어진 게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가 이제 믿질 못하죠. 예. 그런데 과연 북한은 남북 대화를 해야 전쟁이 안 날 거다 이런 설득이 먹히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저는 괜히 이 얘기를 한 바람에 북한이 볼 때는 모르겠어요. 야, 한국은 진짜 미국 설득해서 전쟁 일으키고 싶어하는 사람들 있는 거구나라고 오히려 확신을 하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이거는. 네. 그래서 좀 부적절한 발언 아니었나 네. 싶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들 좀 그 자주파 원로라고 불리는 분들의 대북 이식을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다음 얘기는 요 얘기 한 10분 내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10분밖에 안 남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 1시간짜리인데.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맞박이만 해야 되겠어요. 네. 네, AI 관련된 얘기인데 이 얘기를 왜 가져왔냐면 지금 이란에서 막 발표하잖아요. 이란에서 18개 기업을 공격하겠다. 전쟁에 AI 동원된 그 기업들. 그래서 막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메타, 엔비디아 막 이런 사람들을 쫙 기업들을 나열했어요. 실제로 이미 공격한 데도 있습니다. 한 데도 지금.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 이제 타격 목표가 될 거다. 라고 해서 저는 AI가 이 작전에 쓰이고 있구나를 알았네. 근데 사실 엄청 오래된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AI 하면은 챗 GPT, 네. 그다음 제미나이 이거 쓰잖아요. 그것도 제대로 못 써요, 저희는. 네. 근데 이런 것들도 지금 이미 미국의 이제 전쟁부 군부에서는 쓰고 있는데 이거 말고 우리가 이제 사실 약간 낯설 수 있는데 팔란티어라든지 그 엔트로픽사의 클로드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본 것 같아요, 이거. 예. 네. 요즘 이제 IT 기업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클로드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코딩에 특화돼가지고 매우 성능이 좋다라고 해가지고 이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런 데서 많이 쓰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젠 AI 단밀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아예 미국 전쟁부에서 그 개발 채택한 전쟁 플랫폼이에요. 그다음에 그록, 헤르메스, 하부소라 뭐 이런 게 있는데 하부소라는 미국이 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개발해서 쓰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쓰이고 있는데 특히 여기서 이제 제가 주목해 본 건 팔란티어거든요. 네. 팔란티어가 한국에서도 되게 유명해요. 왜 유명하냐면 그 미국 주식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서학개미라 그러죠. 네. 예, 서학개미가 어떤 그 종목을 사느냐 조사를 해봤더니 1위가 테슬라, 2위가 엔비디아, 네. 3위가 팔란티어였어요. 와. 그러니까 근데 사실 국내에서 팔란티어는 처음 잘 들어봤어요, 저는. 낯설잖아요. 네. 그 주식 산 사람들도 팔란티어가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른대요. 근데 3위에 있고. 예. 네. 일단 잘 나가니까 막 네. 1년에 막 300%씩 올라가요, 주가가. 아니 엔비디아랑 테슬라랑 비슷한 정도면은 엄청 네. 대단한 기업인데.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지금 오르고 있고 사실 팔란티어가 핵심적으로 이 안보, 보안, 군수 이런 것과 관련된 AI들을 개발하고 있는 군수 산업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군수 기업이라고 봐야 되는데 신종 군수 기업인 거죠. AI를 이용한 군수 기업. 네. 그러니까 무기 만드는 데가 아닌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세계 1위 군수 기업, 무기 만드는 기업이 로키드 마틴이거든요. 네. 로키드 마틴하고 시가총액을 비교해 봤더니 로키드 마틴의 4배나 돼요. 어머. 그 정도로 거대한 기업이 돼 버렸어요. 그러네요? 순식간에 이렇게 큰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국내에는 이런 게 잘 안 알려졌어서 좀 한번 소개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좀 들고 왔습니다. 네. 이 인공지능이 전쟁에 활용된다는 게 어떤 식으로 그 활용이 되는 건가요? 네, 일단 그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AI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원종대 국방부 차관보가 그 국방 방산 전략 포럼 기조 강연을 했는데 거기서 공개한 게 있어요. 육군의 전투 훈련 시뮬레이션에 인공지능을 적용할 때 인간 지휘관이 6에서 10분 걸리는 판단을 AI는 단 2초 만에 끝내 판단 속도에서 180배 이상 빨랐다. 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정보들을 다 입력한 다음에 자 이럴 때는 어떻게 작전을 짜야 되지라고 하니까 사람도 직접 짜보고 AI도 해봤는데 사람은 한 10분 정도 걸려서 자 여기를 어떤 부대가 공격하자 이렇게 하는데 AI는 그걸 180배나 빠르게 판단을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90% 이상 동일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대단하다. 저 주의관도 대단한데요. 그러니까 AI가 분석한 거랑 사람이 판단하는 거랑 거의 거의 똑같다는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신기하네. 네, 어쨌든.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 작전 교리라는 게 딱 있으니까 거기에 딱딱딱 맞추면 이제 뭐 공식처럼 나오는 거겠죠. 근데 이만큼 이제 판단이 빠르다 보니까 요즘 이제 전쟁 준비를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미국이 이란을 쳐들어간다. 그러면 어떤 부대를 얼마나 동원할 것이며 그걸 그쵸, 어떻게 그쵸. 이동할 것이며 이거를
그 계획을 짜는데 몇 달이 걸려요 원래. 그래서 몇 달 전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란의 전쟁 날 때를 대비해서 미리 그런 계획들을 다 짜놓는 거예요. 한반도에도 뭐 작전계획 5027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쵸. 전쟁 나면 어느 부대는 뭐 폭탄 몇 개 들고 어디로 간다 뭐 이런 것들이 다 계획이 짜져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거를 AI한테 맡겼더니 과거 전투 경험 데이터들을 다 학습을 시켜놓고 맡기니까 너무 빨리 이걸 다 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게 어디를 공격하면 된다, 뭘로 공격하면 된다 이런 것들이 쫙쫙쫙 바로바로 나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이제 하마스랑 전투할 때도 원래 사람이 이걸 목표물 어디 공격할지를 이렇게 찝는데 1년에 한 50개 정도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대요. 목표물 어디 공격하면 된다 이런 것들을. 근데 지금은 AI한테 맡겼더니 이걸 하루에 100개씩 찾아낸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뭐 공격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이렇게 이제 되고 있고, 어떻게 찾아내는가 봤더니 이제 AI마다 그 특화된 것들이 있어요. 건물이나 시설물을 전문적으로 찾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사람을 전문적으로 찾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 학살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AI가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얼굴, 전화 통화 내역, 이동 경로, 만나는 사람, 소셜 미디어 내용 이런 것들을 막 분석을 해가지고 얘 하마스일 것 같다. 공격하자. 얘는 위험도 몇 %의 인물. 와, 그거네. 그 영화에 나오는 막 삐리삐리삐리 하면 네, 여기 막 90% 맞아요. 뭐 일치 뭐 이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누구를 공격하면 되는지를 AI가 다 골라주는 거예요. 와. 그러면 그 사람들을 공격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실제 지금 이제 팔란티어가 개발한 그 전쟁에 쓰이는 게 고담이라는 그 AI 프로그램인데, 이게 예전에 그 알카이다 수장 있었죠. 오사마 빈 라덴. 오사마 빈 라덴을 체포한 게 넵튠 스피어 작전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미 쓰였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전부터 쓰이고 있었던 그러네요. 거예요. 그래서 오사마 빈 라덴이 어디에 숨어 있을지를 추적하는데 AI가 그 이제 그쪽 사람들의 그런 전화 통화나 이런 것들을 다 추적을 해가지고 찾아낸 거죠. 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뭐 마두로 납치에도 쓰이고 있고, 이란 네. 침공에도 쓰이고 있고, 이제 이렇게 쓰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그래요. 볼 수 저 있습니다. 이란 초등학교에 그 미사일 떨어진 것도 팔란티어 AI가 판단한 거라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메이븐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판단을 했다라고 이제 영국의 한 일간지가 이제 공개를 했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 AI가 뭐 분석은 빨리 한다고 쳐도 실수할 확률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판단이 안 들어가면은 진짜 그냥 정보로만 하는 거다 보니까 실수하게 되면 사람이 죽는 거거든요. 그 이제 메이븐 시스템이 아까 얘기한 게 네. 뭐냐면은 얘가 타격 그 얘를 도입하고 나서 원래 이제 어디를 공격할지 찾아내고 그걸 결정하고 지휘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군인들이 그 임무를 하는 군인이 한 2,000명 정도 있었대요. 네. 근데 AI를 도입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명으로 줄였다는 거예요. 네. 100분의 1로 줄였어요. 그럼 이 20명은 뭐냐? AI가 쭉 타격 목록을 찾아주면은 그냥 오케이만 누르는 거예요. 시간당 1,000개의 타격 그 목록을 결정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네. 몇 초에 한 개씩 오케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걸 보고 이거 맞는지 학교 안 아니- 맞는지 네. 못하지. 학교인가 한번 검색해 볼까? 이런 걸 언제 하고 있냐고요. 그렇지. 그걸 안 하려고 지금 AI를 시키는 건데요. 그렇죠. 그래서 AI에서 아예 어떻게 판단하냐면 빨리 결정 안 해주면 인간의 실수로 이게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 빨리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리즘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야, 근데 너무 무서운 사회네요. 이렇게 되면은 전쟁 양상이. 그렇죠. 그 이게 만약 인공지능이 이제 전쟁에 이렇게 전격적으로 도입돼서 다 쓰게 되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런 문제들도 생기는 거잖아요. 정보가 맞지 않아서 오폭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거며 이런 게 좀 걱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그 자동차 자동운전 기능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거의 이제 100% 자동운전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법적으로 만약에 자동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져? 누가 책임지냐 이거. AI 프로그램한테 책임질 거예요. 뭐 프로그램을 감옥에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결국 책임져야 네. 될 텐데. 그럼 프로그램 개발자를 처벌할 건지 아니면 그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을 처벌할 건지 아유, 아니면 복잡한 문제네. 이거 뭐 그 자동차 만든 회사 사장을 처벌할 건지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이게 이제 자동차 사고는 한두 사람 뭐 이렇게 다치는 문제인데 전쟁은 수백 명이 죽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거 누가 어떻게 책임질 거냐. 그러니까요. 그래서 위험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쓰면 문제들이 더 많이 나오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아주 이미 지금 뭐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폭격한 것처럼 이미 문제가 막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아는 사안이 그거 하나인 거지. 사실 지금 이 수많은 이 AI가 수많은 전쟁에 지금 사용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서 일어난 문제들이 산적해 있을 겁니다. 알려지지 않을 뿐이지. 지금 뭐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사람 지금 7만 명 넘게 죽은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이 AI의 소행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추정이 됩니다. 네, 이 팔란티어가 지금 전쟁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미국 국민들을 감시하는 데도 쓰인다. 이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사실 미국 정부가 볼 때는 그게 더 매력적으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트럼프가 얼마 전은 아니고 좀 됐는데 그 연방 정부의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개인 정보를 다 이제 국민들의 개인 정보를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의료 관련된 데서는 의료보험 뭐 관련된 것들을 취급하고 어디서는 뭐 휴대전화와 관련된 정보를 취급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팔란티어에게 맡겨가지고 전체를 통합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라.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그렇게 되면은 뭐냐면 각 개인의 모든 정보들이 하나에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이걸 이제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거든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진짜 민간인 사찰이죠. 그렇죠. 민간인 사찰을 너무 쉽게 할 수 있다. 근데 그 민간인 사찰을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AI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화 뭐 배트맨이라는 영화 보면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 배트맨이 지하에 가가지고 모든 그 고담시에 있는 시민들의 휴대전화를 다 추적을 해가지고 범인을 막 찾아내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도 돼. 그게 지금 딱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가 언제까지 정의로울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런 거죠. 이게 이제 그러면서 문제인데. 뭐라고 하냐면은 이번 한 번만 쓰고 이건 삭제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인지를 네, 하는 거네요. 그게. 본인도 그게 문제라는 건 알긴 아는 거죠. 근데 네. 이게 지금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팔란티어에서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사람의 얼굴 그러니까 신분증이 있으면 얼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얼굴 정보랑 그다음에 차량 번호판 판독기, 소셜 미디어 게시물, 휴대전화 위치 정보, GPS 좌표, 온라인 구매 내역 이런 것들을 다 그냥 그 디지털 정보를 샅샅이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의 생활 습관을 분석을 하고 이 사람이 국가 안보에 어느 정도 위험할까 위험도를 다 측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국민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리즘이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야, 얘는 위험한 인물인지 아닌지. 노상원 수첩이 AI화 된 거예요. 네, 무시무시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지금 그 미국의 아이스 있잖아요. 이민 세관 단속국. 여기서 불법 이민자 추적하는 데 쓰이고 있어요, 이게. 그리고 그 이제 막 시위 요즘 노킹스 시위 많이 하잖아요. 시위대 신원 파악하는 데도 이게 좀 쓰이고 있고요. 예전에는 그 색깔 그 물폭탄 같은 거 네, 싸가지고 물총 쏴가지고 하는 싸가지고 그걸 네. 했는데 AI가 이거 다 요즘은 뭐 그냥 CCTV가 워낙 많으니까 AI로 뭐 시위대 신원 파악하고 그다음에 특히 좀 무서운 게 LA 경찰에서 실제 이걸 사용한 게 나중에 어떤 사람이 교수가 추적을 해가지고 책으로까지 냈는데 경찰 예측 치안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각 사람들의 인종, 성별, 문신, 흉터 자국, 가족, 친구 관계, 차량 번호 이런 것들을 막 수집을 한 다음에 얘가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몇 퍼센트인가를 확인해가지고 계속 얘 범죄 저지를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럼 계속 사찰을 하는 거예요. 다 잠재적 범죄자구나. 네, 그래서 얘가 조만간 범죄 저지를 것 같아. 그럼 계속 감시하고 있다가 범죄 저지른 순간 탁 덮치려고 그렇게 이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머.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하게 됐느냐? 정부가 개인을 사찰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법적 문제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막 의원들이 청문회에서 막 따지고 막 정보 공개 청구하고 시민단체들이 그렇게 하는데 이걸 민간 기업에게 맡겨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건 영업 비밀이야라는 말로 다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팔란티어에게 맡겼다는 거죠. 정부가 직접 하지 않고. 이거 진짜 위험하네요. 이 지금 이게 이렇게 정부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악용될지가 눈에 막 선한데. 그렇죠. 이건 완전 독재 국가에서 지금 이미 국가보안법이에요. 국가보안법. 네. 이게 와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팔란티어가 아까 막 시가총액이 막 로키드 마틴을 4배를 막 뛰고 이럴 정도로 어떻게 그럼 성장하고 미국에서 이런 주요한 그 어떤 권력 같은 것도 가지게 될 수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좀 마무리로 해주십시오. 네, 트럼프가 집권을 할 때만 해도 트럼프의 지지 세력을 마가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지금 마가하고 트럼프하고 갈등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란 전쟁도 사실 마가 세력은 반대를 하고 있는데, 네. 근데 그때 어떤 얘기가 많이 돌았냐면 트럼프가 마가를 버리고 빅테크 기업들이랑 손을 잡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았거든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일론 머스크잖아요. 네. 일론 머스크가 그 대선 때 2억 5천만 달러를 기부를 했어요 트럼프한테. 그러고 나서
정부 효율부 고문이 됐죠. 사실상 장관인 건데. 그러니까 이건 사실 매관매직한 거예요. 후원금 주고 장관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장관이 된 다음에 이 사람이 뭘 했냐. 정부의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공무원들을 대량 해고를 하죠. 어마어마하게 해고하고 일부 정부 기구들은 거의 문을 닫게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뭘 했느냐. 인공지능을 도입해가지고 그걸 대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 일론 머스크가 인공지능을 도입하게 만들려고 이런 일을 한 거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게 되는데 알고 봤더니 팔란티어의 창립자가 피터 틸이라는 사람인데 이 피터 틸하고 일론 머스크가 1998년에 페이팔을 공동 창립한 경력이 있더라고요. 아, 페이팔을 네. 같이 만든. 네, 이 두 사람이 이제 창립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 두 사람은 알고 지냈던 사람인 거고 네. 팔란티어를 애초에 만들 때도 CIA에서 수백만 달러 투자해서 만든 기업이에요, 이게. 그래서 다 엮여 있는 거예요, 이미 네. 엮여 있고 뭐 앱스타인이 이스라엘 총리한테 팔란티어를 소개해줬다 이런 이제 그 녹취 파일도 나왔고 그다음에 더 골 때리는 건 JD 벤스 부통령 있잖아요. 네. 지금 부통령이 그 피터 틸이 설립했던 벤처 펀드에서 근무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피터 틸이 JD 벤스를 키운 거다. 그래서 네. JD 벤스를 트럼프한테 소개한 것도 피터 틸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일론 머스크를 앞에다가 세워놔가지고 거기로 시선 뺏고 뒤에서 작업을 한 거는 이 피터 틸이네요. 네, 뭐 그런 거죠. 그런 거네요. 네. 근데 이 피터 틸이라는 사람, 이 얼마나 이제 위험한 사람이냐면은 이 사람 거의 극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자유는 양립할 수 없다. 그래서 자유를 위해서는 민주주의 이 불편한 절차들을 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서 기업이 국가를 운영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그래서 기업 군주제라는 말도 있어요. 기업 CEO가 사실상 대통령이 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되게 오래됐는데 그 로보캅이라는 영화 혹시 네네. 아시죠? 옛날에 뭐 1, 2, 3, 4편까지 막 나오고 그랬는데 거기 2편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는데 한 일개 기업이 미국의 디트로이트 시를 구입을 해버려요. 시를. 그래가지고 그 기업 사장이 와가지고 시장을 잘라요. 네. 너 나가. 내가 시장할 거야.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시의 경찰들이 그 회사 직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직원 경찰을 이용해서 철거민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거기에 막 빌딩 세우고 막 이런 것들을 막 해요. 그런 게 이미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냐. 야, 이건 뭐 자본주의가 그 계속 모순이 격화되면 제국주의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건 무슨 주의라고 불러야 돼요? 이걸 뭐라 부르냐면 테크노 파시즘 뭐 이런 식으로 부르더라고요. 테크노 파시즘. 네. 야, 어딜 역사가 참 다양한 형태로 반복되네요.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팔란티어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추후에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더 자세히 궁금한 것도 좀 물어보고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